이제 방송 홍보 한번 하고요. 타자 치는 소리까지 다 들리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조절하지 모르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많은 분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저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첫 번째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기사 분석인데요. 같은 뉴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가 각각의 뉴스에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뤄질 것이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탄력적 근무, 그러니까 유연한 근무라고 불리는 대통령께서 칭찬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철밥통의 아이고 철밥통의 시대가 끝났죠. 아니구나. 네가 짜가지고 그래. 오케이. 자, 네이버 뉴스에서 보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고요. 한 장소서 8시간 일하는 원시적 근무 간행 버려야 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형 근무제, 선도, 신한은행 하나투어 방문, 보안, 통신망 등 인프라 비용 지용 적극 검토 뭐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중소, 중견기업의 유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보안 통신망 설치 등 인프라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장소에서 장시간 일해야만 일을 제대로 한다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신한은행 및 하나투어의 스마트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형 근무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기술개발, IT 시스템 및 보안 통신망 투자가 지원된다면 중소, 중견기업도 자연스럽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박상환 하나투어 대표의 제안에 보안시설 등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석한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스마트 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유형 근무제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장거리 출퇴근, 가족 간호 등 개인 사정을 가진 직원들의 근무 효율을 높여 기업 생산성 및 혁신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평가받는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거죠. 우리는 이따가 이 속내를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국내 은행과 은행권 최초로 유형 근무제를 도입해 단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무의 모든 직원은 사무실 대신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자기개발 등을 위한 시차 출퇴근도 가능하다. 2011년 유형 근무제를 도입한 하나투어는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2011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약 60% 늘었고 퇴직률도 3.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여성 인재의 비중도 50.9%에서 55.5%로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신한은행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기뻤다며 하나투어도 모범적이라고 해서 오게 됐다. 성견 지명이 있었다고 두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아빠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아빠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니 아내가 아빠한테 얼마나 고맙겠냐며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유형 근무제라고 거듭 예찬론을 폈다.
이를 위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담 없이 이 좋은 제도를 마음껏 활용하려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가야 된다며 몇 년 후에는 아니 아직도 한 장소에서 8시간 계속 일하는 원시적인 동네도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은 지난 6월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전 환경 시간 선택제 패키지 제도 모범 도입에 이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 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세 번째 현장 행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우리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현장을 방문해 국민 체감을 확산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자, 이에 대한 댓글 한번 볼게요. 한 곳에서 죽도록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세월호 때 사라진 7시간은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건가? 과연 저 말이 진심일까? 화제를 딴 데로 모는 것 같아 보이지? 청와대 직원이 출근하다 말고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일하다 퇴근하겠습니다 하면 받아주실 건가? 대통이라고 무조건 짓거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영양가 없는 말 같지 않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입을 다무는 적용을. 요즘 청와대가 횡설수설하는 대통령 때문에 번역기 돌리느라 더운데 고생. 아빠는 육아를 협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육아를 하고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남자인 나도 안 하는 남자인 나도 안 하는 정근대적 사고로 국가를 운영하시니 국가와 국민이 대통령 본인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에이,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연제 근무다. 이런 현상이 이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죠. 왜 현실성이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덫에 있습니다. 바로 성과 상여금제입니다. 성과제도죠. 성과제도. 그러니까 네가 노력한 만큼 돈을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과금제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스마트 워크 그래 너 자유롭게 출퇴근해. 네 뭐 편한 시간에 근무해.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과금제와 맞물렸을 때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너는 마음대로 출퇴근하는데 너의 성과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데 영업사원은 영업시간에 항상 고객을 맞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식은 자율근무제 워크하는데요. 사실상 그 제도는 말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은행원 스마트 근무는 현실 무시! 이거죠. 항상 그래서 뉴스는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양자를 동일시해서 봐야 됩니다. 같이. 은행원 스마트 근무 현실, 실적 압박에 성과 연봉제 코앞, 일선 창구는 엄두도 못 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자율 출퇴근제를 비롯해 스마트 근무제가 은행권에 도입되고 있지만 은행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고객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일선 영업점에서 신청할 유인이 떨어진 데다 각종 실적 압박에 성과 연봉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런 유연 근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이다. 사회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스마트 근무제 도입 이후 이용 직원은 자율 출퇴근제 75명, 재택근무 7명, 스마트 워킹센터 265명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직원이 행복해야 은행도 성장한다는 조용병 행장의 지침에 따라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해 시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서울 강남과 서울역, 경기도 용인, 죽전 지역에 스마트 워킹센터도 운영한다. 신한은행보다 앞서 2007년 자율근무제를 도입한 한국시티은행은 지난달 기준 220명가량이 자율출퇴근제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영업적에 있는 은행원들의 경우 자율출퇴근제처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 지원 업무가 대부분인 은행 본점이야 가능하겠지만 영업점에서는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데 자율 출퇴근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육아 부담이 큰 워킹맘이나 수도권에서 원거리 출근을 해야 하는 직원 위주로 자율 출퇴근제가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행원 사이에서는 유연근무제 신청이 자칫 편하게 근무한다는 인상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열한 실적 경쟁과 함께 개인 평가를 강화하는 성과 연봉제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출시부터 최근 금융지주들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까지 은행들은 연일 직원들에게 개인 할당량을 부여해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또 동일 직급에도 최대 40%까지 연봉 차등을 두는 성과 연봉제 가이드라인이 시중은행에 그대로 도입될 경우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스마트 근무의 취지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도 있다. 은행원의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고 야근이 잦아 사실상 자율출퇴근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내지 9시간으로 보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이상이다. 특히 고객이 수시로 바뀌고 대출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중소자영업자가 주 고객군인 영업점의 경우 챙겨야 할 업무가 많아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다른 시중은행 직원은 어차피 야근을 해야 하니까 출근할 때 여유를 갖기 위해 야근을 좀 더 오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이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말이요. 박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허울 좋은 말인지 여실히 드러나죠. 현실을 모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8시간 근무하는 것, 아직도 8시간 근무하는 동네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은행원들은요 11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11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자율 출퇴근제를 이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뒤에 야근을 좀 더 하면 된다라는 식,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니까 그 시간을 좀 늦춰서 출근한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율출퇴근이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의 어떤 근무 환경처럼, 애플의 근무 환경처럼, 구글의 근무 환경처럼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과 연봉제가 나왔으니까 성과 연봉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사를 본다는 것도 면접 대비용도 있는 거죠. 매일 노동 뉴스인데요. 약간은 진보적 신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글을 쓴 분이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이거 왜 자꾸 꺼지지? 보겠습니다. 성과 연봉제가 뭐길래 무엇이간디 보겠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6월 1일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9개 금융공공기관을 모델로 모든 금융권이 절박감을 가지고 성과 연봉제 도입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현실안주, 보신주의 같은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며 공공을 넘어 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람의 말, 특히 정부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했던가. 노동조합에서도 이 발언을 흘려들은 이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었다. 금융공공을 포함한 300여 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이 진행되는 그야말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기에 금융위원장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여지없이 들어맞는다. 먼저 금융위원장의 말에 쫓아 사용자 단체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모두가 무더위에 지쳐갈 즈음인 7월 21일
은행연합회는 민간은행에 성과 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용 대상과 차등폭을 각각 4급 이하 직원 및 최대 40%까지 넓혔다. 4급은 대부분 창구 실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라고 하니 사실상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선언에 다름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다 개인별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상급 이상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성과 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보다 훨씬 악화된 것이다. 급기야 금융위원장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 말았다. 7월 27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 소관 부처가 바로 금융위원회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생소할 수도 있겠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08년 시작된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본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금융위기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노동자조차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정작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들의 천문학적 임금은 여전했다. 점령하라를 외치며 뉴욕 금융가를 점령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상황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강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특히 임원과 투자자들의 입금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랜 준비 끝에 지난해 7월 31일 국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만들었다. 올해 5월 29일 공포됐다. 법률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법률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금융위는 자신의 숨은 속내를 그대로 반영했다. 금융위는 성과보수 도입 대상을 시행령에 담지도 않았다. 금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재위임해버렸다. 그리고 시행령이 통과된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자산총액 5조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표현에 따르면 전체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가 성과급 체계로 전환된다는 말이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이 제도화된 셈이다. 6월 2일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한 말이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다. 지면을 통해 금융위기가 주도하고 은행연합회가 지원하는 금융기관 노동자들 앞에 닥친 성과 연봉제 도입 시도 경과를 살펴봤다. 요컨대 위 시행령의 위헌 위법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률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 동의 절차마저 어겼다. 하지만 불법을 합법 입력 포장해 힘으로 밀어붙여온 박근혜 정부 아닌가? 더욱 큰 염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성과 연봉제 확대가 금융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참으로 더운 여름이지만 노동자 모두가 정신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다. 뭐 좀 과격한 표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팩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팩트만.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 시찰, 그러니까 민생 순찰, 민생 시찰을 위해서 다녀오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연한 근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신한은행과 몇 곳에 하나 투어 이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또는 다른 일을 위해서 좀 더 원활한 사회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유연하게 근무를 유연하게 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효과들을 쭉 나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질을 짚고 들어가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가? 바로 성과급여제라는 것이 있었다. 이 성과급여제와 그리고 다면평가라고 하죠. 다면평가, 개인평가를 할 때 다면평가를 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제가 창구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요. 고객이 저한테 컴플레인 걸죠. 그럼 저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뭐 같은 동료가 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연 근무를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동료들한테도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료들의 시간과 맞춰야 되고요. 또 영업을 하는 상대면 어떻습니까? 상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도 적용되는데요. 이게 공기업이 이제 96.6% 사실상 성과급여제가 96.96%가 넘었어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철밥통의 시대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기업에만 적용될까요? 공기업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제 곧 공무원 세계로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재 임금 피크제가 실행되고 있죠. 시행되려고 하고 있죠.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안정된 수입을 하면서 거의 6만여 명에서 50% 가까운 50% 가까운 청년들이 공무원 수험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미래와도 관련된 거죠. 강원도 개발공사 성과 연봉제 도입 논란이죠. 자, 노조가 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협상은 있었지만 철회는 없었습니다. 일정 부분 협상을 하겠죠. 노조의 의견이 무시를 못하니까. 하지만 완전한 철회는 없을 것이다.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자 노조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강원도개발공사 지회는 2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동의 없이 이사의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강원도개발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전면 거부하고 조합원 권리회복을 위해 법률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안창호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도개발공사 지회장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임금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섭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체계를 명시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조합법 92조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직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의결했다. 강원도개발공사 쪽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이사의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조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 맥락이겠죠. 같은 맥락. 우리가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그러니까 불통의 프레임이 똑같이 공기업의 성과 연봉제 도입 결정과 맞물리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란 조금 시끄러워야 됩니다. 아래서부터 끊임없이 대안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통합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함으로써 뒷말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의견 통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식의 과거 독재 정치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의 형태로서 지금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뉴스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지방 공기업 96% 성과 연봉제 철밥통 깬다. 이거죠. 거기 있습니다. 전국 지방공사공단 10곳 중 9곳은 성과 연봉제 도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2017년부터 성과 연봉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아직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감정 등 페널티를 통해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43개 지방공사 공단 중 137개가 도입을 완료했다고 이를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6개 기관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등이다. 행자부는 지난 5월 3일 지방공기업법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과가 낮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호봉제가 기본 적용되는 이른바 철밥통 연봉은 깨졌다는 취지다. 행자부는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왔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경영평가 점수 2점 가점을 늦게 도입할수록 0.1점씩 감점하는 방안을 활용키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는 성과급과 연계돼 있다. 그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 기간이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 6월 27일 기준 성과연봉제 도입 지방공기업은 28개에 불과했지만 한 달여 만에 137개로 늘어났다. 현재 서울 5개 기관과 대전 1개 기관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모든 공기업이 도입을 마친 상황이다. 행자부는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 외에도 도입 시기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연내 미도입 시 총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에 위해서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동시에 평가체제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철밥통의 시대는 없다. 네, 유리딱새님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그렇죠? 그런데 공기업이 지금 이거 들어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제도가 공무원의 세계도 들어갈 것이다. 몇 년 이내입니다. 몇 년 이내.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강원도 있었던 걸 이제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죠. 정의당 도당 졸속 추진 도내 공기업 성과연봉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거죠. 공기업 성과연봉제 철회 정의당 도당 성명서를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개발공사 등 도내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적인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지만 이미 정부는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공기업의 또 다른 이야기죠. 아주경제에 나왔던 이겁니다. 여수 강양만 한 항공이죠. 공기업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온갖 편법 등 법적 싸움 예고. 아까 96%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남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을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종용한 것은 물론 승진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사장과 노조 부위원장이 몰래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해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3일 여수 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선원표 사장과 양모 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기존 1, 2급까지 실시하던 성과연봉제 전 직원에게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노사 합의서는 5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노사 합의의 최종 서명 권한을 가진 노조위원장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사측은 노조 부위원장을 상대로 합의서에 사인을 받아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노조원 대다수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노조 부위원장이 이를 뒤집고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연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항만공사 사장이 노조 부위원장과 밀실거래를 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집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조 동의 없이 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서명한 것은 무혈하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위원장을 노조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 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보직 간부가 되면 노조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사측은 노조 위원장 이모 씨를 승진시키고 부서장 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부위원장에 제안했다. 이에 부위원장은 직인을 도용해 동의서에서 도장을 찍는 것으로 확인했다. 노조는 지난달 4일 부위원장은 사퇴서를 제출받은 데 이어 최근 부위원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서 역시 5일부터 적용한다고 작성된 만큼 4일자로 사퇴한 부위원장의 서명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만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4월 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건으로 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43명에 대해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여수 강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노조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부수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항만 보안에 대한 지적이 있어 보안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던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고 현재는 임명을 처리한 상태라며 국가 정책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실상 있었다고 말했다. 아휴, 힘드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성과연봉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기업들은 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팩트 보면 정부가 빠르게 시행하면 이점에 가산점을 주고 점점 늦춰지고 날짜가 늦춰질수록 0.1점씩 점수를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거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의지는 누가 갖고 있었다? 이건 주체는 정부였다. 그러면 노조가 싸워야 될 것은 결국 누가 되겠어요? 각각의 공기업의 어떤 겠어요?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이거를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지금 화두가 너무 지역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는 이거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발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폭스바겐 사건 이틀 전에 있었죠. 그리고 어제 청년수당 문제 보건복지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박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뉴스거리 가시화됐고 우리는 성과보상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연한 근무와 성과보상제, 그러니까 노동 문제죠. 노동 문제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면이 있었다. YT는 이런 종합 채널, 종합 편성체에 대해서 계속 유연한 근무에 대해서 이점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다른 여러 뉴스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좀 우리가 접하지 못한 용어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강의식 같고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면 다음에 들었을 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사드입니다. 이거 방금 나왔던 뉴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사드 재배치, 그러니까 성주 다른 지역 외에는 그런 거 없다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제 말이 또 바뀌었죠. 국방부 성주 투쟁이 측에서 사드 제3지역 공동조사단 제안했다. 이거죠. 경북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이가 국방부로부터 제3회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5일 성주군과 투쟁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김한권 성주 군수를 통해 군 관계자와 투쟁위원 등과 함께 성주 내 다른 지역에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주사단 구성을 제안했고 김세한 성주 부군수가 이를 투쟁이 측에 알렸다.
투쟁인은 이를 즉각 거부하고 사드 반대 백악관 10만 청원 서명 운동과 강복절인 8월 10월 성주구민 815명 단체 삭발 등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8월부터 투쟁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실명으로 투쟁 소식을 올리기로 했다. 투쟁인은 이날 우리의 입장을 통해 제3지역 검토라는 논의가 정부의 소나기 피하기식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한다며 정부는 성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자 가능하지도 않은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주 국민들은 꿰뚫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인은 우리 요구는 사드 배치 철회인 만큼 정부는 사드 이전설 등으로 더 이상 성주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를 설득하라. 사드 배치 졸속 결정으로 국정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성주 내 다른 지역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자 제안한 바가 없다며 성주 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드 배치 제3지역으로 성주군 금수면 염속산이 거론되면서 경계선상의 김천시 조마면 주민들이 이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 3장을 내걸었다. 조마면에 따르면 염속산은 행정구역상 성주군에 속하지만 사드 레이더 방향인 북측으로 조마면 소재지 9km, 감천면 소재지 11km 떨어져 있다. 또 주변 3km 안에 53가구가 살고 있다. 조마면 주민 관계자는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사드 정책을 반대하며 조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드가 인근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 불똥이 김천으로 튀어서는 안 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성주 국민은 이제 성주만의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 배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국방부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향후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죠.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나왔던 거고요. 유승민 박 대통령 사드 부지 언급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이겁니다. 새누리당 의원이죠.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5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측의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조사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 평가했다. 아, 그럼 대구에 놓는 건가요? 이 의원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나는 성주분 반발이 워낙 심하니 주민이 없거나 훨씬 적은 부지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사드 반대에 대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노동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 궤적을 우리 군이 추적한 결과 예외 없이 130 내지 150km의 고고도로 날아갔다면서 사드가 우리나라로 날아올 북한의 저고도의 미사일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국내 좌파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근거로 야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도 사드 배치는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다. 안보 주권은 경제적 득실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 등 정치권의 대중 사드 대응 태도와 관련 민감한 국방 외교적 문제에선 국내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가정만 토대로 정치권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유승민 말고 한성교 의원의 말입니다. 박 대통령 사드 민심 청취에 전대 관여 의심. 현실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8구 전당대 당대표 후보인 한성규 의원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구 경북 TK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혹시 청와대 이번 전대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새누리당하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 열린 전당대 후보 합동연설에서 사드 성주 배치와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경북 지역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그곳의 분위기를 직접 청취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성공 없이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고생 많았다. 그만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주에 가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왔다며 지금 바로 이런 것이 야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제 그들의 중국에 가서 중국 교수들과 토론을 한다며 대한민국에 사드가 필요 없다고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가만히 놔둬야 되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한 목소리로 사드가 필요하다라는 식.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과 한성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셈법, 사드 배치. 록히드 마틴은 대표적인 미국의 국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 제조업체입니다. 무기 제조업체 이름이 록히드 마틴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유언비어 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사드 배치의 졸속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졸속적 정책 결정, 실제적인 북한 미사일 요격 효과가 있는지, 사드 기지 주변의 레이저, 전자파 등이 인명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왜 두세 달을 앞당겨 시급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가에 대한 의문 등이 그러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6%나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좀 시야를 넓혀보면서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봉쇄선을 끊는다는 신냉전의 시각에서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 신냉전의 전운을 들이우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자본의 유일한 이윤추구가 바로 군사적 대치와 전쟁을 통한 이윤 창출, 군산복합체의 이익에는 별반 없기 때문이다. 미 군산복합체의 정치경제학.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사드 포대 한 조의 가격이 2조 원 정도라고 한다. 2개조면 4조 원이다. 4조 원이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쏟아부은 액수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사드 추가 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군사적으로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미군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작용한 사실상의 강매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군사복합체에 의해 필요하지도 않는 무기체계나 장비를 사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기자 질문에 나온 미국 군산복합체의 사드 배치 입김 작용에 대해 짚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군사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외교 군사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핵기술 전문 기업인 한유엘을 비롯한 군산복합기업의 CEO를 대거 이끌고 인도를 방문해 핵기술 교류 논의에 착수했다. 당시 인도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미가입 국가였다. 2008년 미국 정부는 인도를 첨단 핵기술을 보유한 책임 있는 국가로 규정한 다음 미국 인도 민간핵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이 인도의 핵개발을 지원한 표면적 이유는 파키스탄이 반인도 테러 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역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 뭔가 시나리오가 비슷하지요? 핵개발 지원의 표면적 이유는 파키스탄 때문이었다. 파키스탄이 반인도 테러 세력과 밀접하게 관련있다. 사드를 놓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본심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세력 균형을 흔들어 놓은 다음 그 복원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은 2010년 인도에 F-18기 전투기와 F-16 전투기 판매에 나섰고 10년간 1000억 달러가 소요될 인도의 군 전력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도의 전력 증강 계획은 무기 구입에 1000억 달러를 소요한다고 하는데 이 액수는 인도 빈곤의 기준선인 하루 1.25달러 미만 소득자 4억 5천만 명에 한 사람당 22달러를 줄 수 있는 액수다. 인도인의 빈곤과 미국의 수익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 미국 경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값싼 소비재와 원료에 크게 의존한다. 이럴 때 국외에서 무기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으로 무역 수지의 균형추를 맞추었다. 다만 이러한 균형추가 잘못 기울어질 경우 공황의 쓰나미에 봉착하게 된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들어보자.
당시 비우량 주택 모기지론을 파생상품으로 남발한 베어스턴스 등의 금융기관과 이후 국유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 등 공황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다. 2008년 금융공황 빙산 아래에는 저금리 유지로 인한 손쉬운 차익 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불경기에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굳이 높은 수준의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경제 전반에 걸쳐 차입 비용이 낮아져 투자가 활성화되고 불경기를 극복할 전망이 밝아진다. 미국은 2003년에 이르러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물줄기를 찾아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액이 1조 달러에 이를 무렵부터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기업을 인수하고 했으나 미국은 이를 판매치 않았다. 미국의 판단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미국의 군산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를 투자할 선택지는 오로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채권을 통해 해외 달러를 흡수하고 저금리 유지로 경제를 순환시켜 자본주의 숨통을 연명시켰다. 무기 판매로 연명하는 미국 경제. 이 숨통이 끊어지게 되는 막장을 장식한 것은 저금리 유지로 흥청망청 대출과 거품 경제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게임,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한 불능 사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미비한 미국은 국채를 통한 달러 수입 외에 취할 수 있는 이윤 창출 방안은 무기 판매나 이와 연동한 하이테크 판매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기 판매는 물론 하이테크의 이중 상품의 수출을 봉쇄해왔다. 그동안 중국을 통해 저금리의 꿀에 빨았지만 더 이상 벌이 찾지 않는 벌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채 장사를 통한 저금리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미국 수출업체의 중소기업 비중은 97%이지만 총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미국 수출의 3분의 2는 전체 수출기업의 3%가 책임지고 있고 방위산업체가 이 3%에 포함되어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해외 무기 판매額평균 378억 달러였다. 미국의 연간 해외 무기 판매額머지않아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잠재적 또는 현실적 경쟁 국가나 미국의 비우호적 국가를 제하고는 적극적인 군산 복합체 활동을 통해 국가의 손실을 만회해왔으며 군산 복합체의 배를 불려왔다. 미국 정부가 팔로를 만드는 영업사원이 되고 군산 복합체는 생산한다. 알려진 대로 이번 한국 사드의 생산 기업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다. 록히드 마틴의 매출액은 미국 군사비 지출액과 거의 비례한다. 록히드 마틴은 13만 6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우편기계에서 핵미사일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부에 납품하는데 수익의 80%가 나오며 나머지 수익은 미국의 온주를 받은 40개국의 무기를 판매한 데서 거둔다. 여기 또 있죠. 여기서는 생략된 것이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사업, 공공분야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환경에너지 사업, 저번에 저희가 하와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죠. 록히드 마틴의 CEO인 스티븐슨 연봉은 1910만 달러였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독자적인 정치행동위원회를 꾸려 국가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방위산업체에 이해가 걸린 사업상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치인, 특히 록히드 마틴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소속된 말 잘 듣는 정치인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 있었죠. 말 잘 들으면 뭐한다? 선거 자금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사안을 알게 되는데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서는 미국의 국익과 일치화된 군산복합체 록히드 마틴의 압박도 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죠.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미군 주둔 유지비 증강 요구와 한국의 병창 기지와 향후 미국은 미군 주둔 유지비의 증강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포대를 배치하면서 한국의 방위 분담금 증액 등의 비용을 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사드 1개 포대, 포대당 이동식 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미사일 8기의 가치는 약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운영병력도 수백 명에 이르고 유지관리를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장비와 병력을 한국에 들어오려면 수십 대의 수송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돼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한미양국은 미군 지원을 위한 방위 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 대비를 위한 긴급 소요로 보고 방위 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달라고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 연방국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 일명 시퀘스터로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미 국방부의 재정 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 정신에 입각해 사드 배치 비용 분담을 한국에 요청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최대 무기 수입가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미국 의회 조사국에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2014년 78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획을 체결, 세계에서 무기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집계한 2007년 내지 2011년 5년간 집계한 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보복 타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는 이는 타격전의 양상이 아니더라도 사드에 맞서는 무기 체계를 양성하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하일 올리아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군비 통제 국장도 기자회견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영내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추가 도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를 성주로 할 경우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일각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날아오른 탄도 미사일을 40km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이 또한 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참고로 2008년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가격은 약 1억 2천만 달러로 우리 돈 1,300억 원이다. 나아가 고도 500km 이상의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그러니까 이지스-3 탑재되어 있는 것은 도입 검토의 목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다. 미국이 부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별들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현실화시키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 군산 복합체와 단기적 무기 판매에 있지 않다. 미국은 동벽 아시아에 러시아, 중국을 봉쇄하고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한국을 지렛대로 천문학적 이윤 창출의 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선 경제적 이윤을 넘어 살상과 전쟁의 포화가 들이오는 한반도를 연출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전쟁과 평화, 경제적 자립과 수탈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칼막스의 프랑스 혁명사에 본 글귀가 생각난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 1930년대 후부터 한반도를 병창 기지화시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23만 명의 일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았다. 2016년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의 병창 기지화를 우선 추진하고 동북아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한 번은 비극이었으나 또 한 번은 더 큰 비극으로 온다. 전쟁이 안 일어날까 그것도. 뭐 요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데요, 문명학자들이겠습니다. 세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곳은 한국일 것이다. 모든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쟁의 양상은 예전 우리 한국 전쟁처럼 사람과 사람이 전쟁이 붙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 장치들이 동원이 돼서 초토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미사일 요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드 이야기할 때 항상 그리움 미사일 하나가 날라오면 우리 쪽에서 하나를 쏴서 맞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양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사드로 이걸 맞히겠다고요? 충돌하겠다고? 있으면 더 좋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한 거에 미사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위 무기 구입 국가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하는 사업 중에는 선거 자금을 대주는 것도 있더라. 이런 기사를 읽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겠죠. 뭐 정치가에게 기업이 선거 자금을 대주는 것은 뭐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의심의 여지는 되죠. 그리고 저는 좀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업 민영화 사업을 한다 해서 전기가스 등을 민영화하겠다, 민영 투자 유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던 것을 우리 뉴스에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록히드 마틴의 사업 방향, 그러니까 미국 국방비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기 이런 에너지 생산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과 시기적으로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단정할 순 없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왜 이런 결정들을 졸속하게 처리하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읽었던 책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세기의 재판. 이거를 이제 오마이뉴스 책 서평에 올렸는데 아직 기사로는 채택 안 됐고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년 수당 기본서 기사 분석 기본서가 아니죠. 청년 수당 기사 분석을 하고 우리 이제 고민 상담 아니면 이제 일상적인 수다 떨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좀 지루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핫 이슈, 핫 뉴스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썼던 글입니다. 기사로는 채택이 안 됐고요. 그냥 제가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서평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기의 재판, 역사를 움직여야 할 청년들의 선택은 이란 내용입니다. 세기의 재판을 읽고 제가 이제 서평을 쓴 겁니다.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야는 온도차가 극명히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청년수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반면에 여당 지도부에서는 청년수당이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관해 향후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5일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발표한 4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 받은 돈을 써도 되느냐는 취지의 전화 문의가 여러 통 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있다. 그만큼 청년 수령자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더 나아가 인간이란, 역사란 각각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물음 역시 우후죽순 생겨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 세기의 재판이 공공도서관 한켠에 꽂혀 있었다. 역사를 움직인 10번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소제목이 눈에 띄었다. 왕은 만인 위에 있다. 그러나 하느님과 법 아래에 있다. 토마스 모어의 명언과 케네디 대통령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다. 수소폭탄도 유도미사일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롭고 독립적이고자 하는 영원한 욕망이다. 이런 명언은 특히 인상 깊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드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도 이 명제는 타당하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아님은 분명하다. 평범하게 커피숍에 가서 뜨거운 여름날의 해를 피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마트에 가서 그날 먹을 저녁 창거리도 살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불안감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제과점의 빵이 맛있다느니 어느 자식 둘째 딸이 결혼한다는 청첩장 소식을 건네는 소소한 즐거움을 거의 잊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머물러 있다. 책에서 나온 재판의 결과는 모두 사형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시대를 관통했던 기존의 이익과 개혁의 신념이 충돌하는 장애에 있는 대립구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사형수의 죽음을 순교라 계칭했는지도 모르겠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승인한 신을 믿지 않는다는 혐의,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법정에 갔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법정의 판사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법정 밖의 국민과 역사에 자신의 진술을 남긴다. 어찌하여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에 얽매여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일세. 죽음을 목도에 둔 사람의 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연한 어조였다. 대다수의 견해에 얽매이는 헬조선이란 낱말을 생각했다. 인생의 도식화된 구조에 있어 취업, 연애, 결혼, 양육을 포기하고 사는 이른바 M4 세대에게 헬조선은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헬조선을 요구하는 프레임이 아닌 다른 방식의 조금은 괴짜 같은 움직임들이 청년들 사이에 보이기도 한다. 취업을 할 수 없으니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들, 그 사이에 뜻이 맞는 사람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며 아이도 출산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지금 사는 삶이 좋다고 말이다.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수 없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집도 지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공예품도 만들어본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판매도 시도해본다. 손님이 많지 않고 수입도 크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수입을 나누고 킥킥 웃는다. 백열등 아래 질비하게 들어선 닭장 같은 도서관에